예, 참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난 2월 말에 북미 접촉에 따라서 이제 곧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게 기본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었고, 따라서 그 2008년 12월에 그 마지막으로 그 육자회담 그 수석 대표회의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그 3년이 훨씬 넘었죠. 한 3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북핵 문제가 이제 그 협상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, 이제 이 협상을 할 이제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또 북한이 갑자기 또 이렇게 그 태도 변화를 했다든가, 혹은 그 원래부터 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그 예상과는 다른 이런 그 상황 전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당혹스러운 순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 북한이 이런 그 행동의 패턴을 보이는 것이 사실 처음은 아니죠. 가깝게 보면 우리가 그 2009년 4월 5일에 그 북한이 이제 그 북한 주장으로는 광명성 2호죠. 그리고 그 로켓을 이야기합니다. 은하 로켓 2호를 발사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 왜 북한이 그랬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그 논란이 있었고, 상당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그 2008년 11월에 그 대선이 있었죠, 미국에서. 그때 이제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, 오바마 당선이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그 외무성의 그 리근 북미 국장, 미국 국장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하면서 오바마 그 행정부가, 오바마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후보자로서 캠페인 당시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뭐 그 직접 협상에, 양자 협상에 대한 그런 의지를 밝혔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, 그리고 소위 그러니까 tough and direct diplomacy라 그래가지고, 그러니까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그런 그 협상을 외교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, 그런 대북 정책을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이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인데, 2009년도 넘어서면서 그 북한이 어떤 면에서는 뭐 돌변을 해서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, 또 5월 25일에 2차 핵실험까지 마쳤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냉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 비슷한 뭐 여러 가지 선례들이 이전 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그 북한의 국내 정치적인 그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북미 접촉을 하는 것과 또 그 로켓을 발사하는 것 두 가지 모두 다 그 소위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북미 접촉 역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2월에 그 사망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, 또한 로켓 발사도 또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그 김정일 위원장의 그 살아있을 때 이미 또 계획을 했던 것이라고 하니까,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그리고 또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유언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더군다나 그 특별한 시기에, 특히 그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국내적으로도 아무리 미국하고 그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, 그리고 육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 계속해서 그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핵 문제하고 연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2010년 그 말에 잘 알려졌다시피 그 우라늄 프로그램을 북한이 공개를 했는데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북한에 이미 그 두 번의 핵실험을 했던 플루토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노후되고 낡고, 그래서 영변의 그 오메가와트 원자로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사용하기가 그 쉽지 않은 상황이고, 또한 그걸 통해서 그 북한의 핵 능력을 증강시키는 데는 그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. 따라서 북한이 핵 능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우라늄 프로그램이 또 적절한 북한의 그 협상 도구가 될 수도 있고, 또 북한의 핵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로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 그 북한의 핵 능력을 얼마나 더 그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,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 저희 이제 한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, 따라서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가 분명히 더
아마 그 우라늄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, 특히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사찰을 좀 하고 싶어 할 부분이 있을 텐데,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그 북미 접촉이나 육자회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시 재개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북한이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4월 15일에 태양절의 100주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식량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, 지금 이미 이제 그 계획을 했던 로켓 발사를 이제 하고 하면서 조금 경색 국면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또 미국과 접촉을 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올해는 그 육자회담 당사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도자들이 바뀌는 상황이고요.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 역시 12월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보면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어떤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고요.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. 아마 이런 판단을 조금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모두 다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진행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, 물론 뭐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정책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있을 때 진행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면서 어떤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뭐 살펴보면 그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그 의도를 판단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,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도 국내 정치적인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부분도 있고, 좀 국내 정치 부분에 정치적인 어떤 변수들에 좀 의존을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김정일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그 일관적으로 딱 진행됐다기보다는 어떤 순간에는 가다가 다시 뒷걸음질을 치는 경우도 있었고, 또 다시 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,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김정일 위원장이 뭐 계산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하면 국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를 좀 국내 정치를 좀 관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. 근데 이번에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, 더군다나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유운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가령 이것이 그 북한이 의도한 상태에서 그냥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시켰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고,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. 또 뭐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으로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부 북한의 국내 정치적인 세력들의 주장을 그냥 묵살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. 일단 외무성은 미국과 접촉을 하는 쪽에 더 그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럴 것이고, 그래서 이제 핵 문제를 다시 이제 협상 국면으로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거고, 그 반면에 이제 군부는 지난 2009년도에 했던 그런 로켓 발사를 조금 더 완성시키는 측면에 논의들을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최근에는 2009년 4월에 발사한 그 로켓이 3,200km를 날아갔는데 그보다 더 날아갔기 때문에 실패로 볼 수 없다,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,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북한 내부 사정이니까 일단 그 로켓 기술,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그 미사일 기술을 다시 증강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요.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, 뭐 자세한 건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, 북한 입장에서 그 두 가지를 뭐 지금 상황에서는 동시에 진행을 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기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미국하고 접촉을 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시기도 아니고, 그것도 남한과의 접촉하기 썩 좋은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2012년이 뭐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모든 국가들이 정권이 교체되고 리더십이 교체될 수 있는, 뭐 실질적으로 교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뭐 중요한 그 시기이면 분명합니다. 러시아가 이제 처음
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다시 푸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.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10월 11월 달에 이제 아마 이제 중국도 그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11월이 되면 또 미국도 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그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. 일본도 최근에 상황을 보면 아마 뭐 다시 한번 총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우리나라 역시 12월에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는 상황입니다. 북한만이 빠졌었는데 이제 북한이 작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런 2012년을 준비한 그런 국가가 된 것이 상당히 좀 뭐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2012년, 13년을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그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논란의 여지 없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. 한반도의 현상 유지라고 하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. 그게 물론 뭐 김정일 위원장의 정권이라든가 뭐 김정은 정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현재 북한이 그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핵 문제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낄 겁니다.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안정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의 안정을 꾀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게 그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된 전략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런 차원에서 그 뭐 새롭게 등장할 시진핑 리더십도 그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따라서 최근에 그 중국의 대북 그 정책들을 보면 일단 그 김정일 위원장 사망하고 난 다음에 뭐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그 신속하게 그 김정은 체제를 인정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. 그건 북한을 안정시키는 것이 북핵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적절하게 한반도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 로켓 발사대에서 중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할 가능성은 좀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과거에도 보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이나 1874를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던 모습들은 다 핵실험을 했던 것이고요. 또 그걸 통해서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, 북핵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로켓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 로켓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그 한반도 주변에 불안정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국제사회가 대응을 할 때 그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더욱 취약해질 것이고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그 포지션인 것 같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자체의 어떤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어떤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보여온 정책들은 이제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그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방식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그대로 상당 부분 받아들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따라서 앞으로도 그 한미동맹의 그 정신에 입각해서 아마 미국이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을 한국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이 동북아의 그 특히 육자회담 그 당사국들의 리더십 교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마 그 한국 정부, 그러니까 한국의 대선일 거고 앞으로 그 한국 정부가 어떤 그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. 한국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, 다음 이제 정권에서 지속될 것인가, 혹은 조금 그 달라진 정책을 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미 관계를 통해서 이게 녹아 들어갈 것이고요.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 정책 역시 한국의
어떤 그 이해관계나 의지를 반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재와 같은 한미 관계가 지속되는 한은 상당 부분 미국의 정부가 그것이 뭐 공화당이 되었던 민주당이 되었던 상당 부분 한국 정부의 그런 요구들을 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현재 여권이나 야권이 어느 층이 집권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제 중요한 그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. 문제는 이제 다음 그 한국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뭐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두 가지 그 스펙트럼의 한 그 중간쯤에 놓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그 햇볕 정책이나 평화번영 정책에서 시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대북 포용 정책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그 실현하려고 했었던 뭐 초기의 비핵개방 3천이나 아니면 뭐 그랜드 바겐이나 이런 모습들이 상당 부분 이 대북 정책의 한국 정부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양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고 두 가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죠. 지난 15년 정도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그것이 현 여권이 집권을 하든 야권이 집권을 하든 아마 그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반대를 합니다. 왜냐하면 그게 뭐 대북 포용 정책이든지 아니면 뭐 그랜드 바겐 이런 그 정책으로 조금 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정책이든지 간에 그 다음 그 정부가 취하는 정책은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야지 정책의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대북 제재를 했으면 제재를 했다는 사실의 바탕 위에서 그 정책을 펼쳐야지 뭐 훨씬 조금 더 뭐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더라도 그 전향적인 정책에 대해서 그 일종의 그 효과를 만들어서 북한에게 학습 효과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. 또 포용 정책을 쓰면 포용 정책 하에서 조금 더 원칙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지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면서 대북 정책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 북한 자체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또 국제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두 가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아주 좋은 뭐 시기이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북한에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했죠. 그 예상외로 이제 빠르게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그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김정은 노동당 총군사위 부위원장이 안착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김정은 스스로 그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고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요. 이제 일정 부분은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작업들을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어느 정도 한 부분들이 있죠. 가령 뭐 당 조직을 좀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든지 권력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조직들을 통해서 김정은 이가 이제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김정은 스스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그 북한의 내부에서 국가 전략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.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북한에서 어떻게 되든지 좀 내버려둘 필요가 있죠.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데 아직 국내적으로 합의가 안 돼 있잖아요. 어떤 식의 대북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고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구현해 나갈 그게 우리의 대북 정책이 되겠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합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취하든지 논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.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
뭐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인가. 결국에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낸다기보다는 북한이 변화하려고 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옵션을 만들어주고 그런 옵션이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을 주는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겠죠. 우리가 북한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. 또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그 경론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.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북한 스스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